63년생 61세입니다. 네, 23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6년부터 받고 지금은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수령 예정 금액이 200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한 20여 년간 했고, 마지막에 이제 과기부 산하의 공기업에서 국가기금을 운영하는 일을 했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가기금을 운영하는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공무원들만 공무원연금이고, 공기업 직원들은 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저희 89년부터 국민연금을 불입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부은 사람들은 200만 원 넘어요.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불입을 안 했거나 뭐 이유가 있죠. 국민연금이 88년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89년에 시작해서 풀로 다 불입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입하신 분들은 200만 원 넘습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는 연봉이 좀 많은 편이죠. 그게 이제 급여가 많다고 그래갖고 그 급여에 비례해가지고 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은 동일해요. 그거를 납입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 위에 이게 저기가 실링이 있어요. 우리가 노후 준비로 해갖고 3층 탑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3층 탑. 예, 제일 아래가 이제 국민연금, 최저생활보장,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회사에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여유로운 생활한다 그러면은 그 위에 3층으로 개인연금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설계를 해놨거든요. 개인연금은 이제 불입 여부는 본인의 자유지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의무화돼 있어요. 노후에 힘들어지면 사회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노후에 재무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만 한다 그러면 그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많이 발표했는데 최저 생활하는 데는 뭐 200여만 원, 그 다음에 내가 여행도 하고 여유롭게 사는 데는 뭐 또 얼마, 해외여행에다 골프 치면서 사는 데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이제 한 달 평균 비용이 이 정도다 하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산다는 게 내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생활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어느 금액으로 딱 그 확정 짓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후에 10억 이상은 필요할 것 같다. 60세 이후에 10억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10억 이상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지만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망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고, 아까 이제 생활 방식에 따라서 노후 자금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듯이 자기 급여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중요한지 기준 선정하는 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딸아이 결혼했을 때 네 급여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저축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 아빠한테 월 100만 원을 기여할래? 아니면 그거 안 하고 네 급여의 50%를 저축할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바보 아니면은 자기 저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한다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일정액을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쓴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축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축하는 거는 내가 쓰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월급에서 떼나가게 이렇게 해놔놓고 남는 돈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가짐이, 내가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면 그 안에서 사는데 여유 있게 해놔놓으면 그거 다 써요. 소비 다 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한다고 그거 안 돼요.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이제 본부장 중에서도 통신 대기업의 임원을 10여 년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자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뭐 소득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해줬어요. 본부장님은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지출 통제를 못 하신 거다. 내가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수입을 넓히든가 아니면 소비를 줄이든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 임원 정도면 수입이 작은 건 아닌데 퇴직했는데 돈이 없다? 그거는 내가 지출 통제를 못 한 거지. 우리가 살 빼려고 그러는데 먹어가면서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거 하면서 영양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소비해야지 살을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건 사고도 많고 뭐 일이 많고 그러니까 욜로족이 유행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은 미래 불확실성이 있을수록 나는 오늘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자세가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진인사대천, 오히려 욜로족보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 한때 우리가 소확행이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그렇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했는데 그 결과는 이 행복을 경쟁하듯이 뭐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오히려 조금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소확행 하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이쁜 옷 입고 뭐 찍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 나는 그렇지 않구나 하면서 상대적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5년의 트렌드 키워드가 거기에서 바뀌었어요. 아보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 행복에 내가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그 탈 없이 그냥 보통의 하루 사는 걸로 나는 감사하고 그게 행복이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욜로보다는 저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다른 사람,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비교를 많이 하는 사회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든데, 나답게 사는 법이란 책을 제가 지금 아주 의미 있게 읽고 있거든요. 네. 철학책인데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나답게 사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자기 마음 수양도 많이 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되지는 않죠. 요즘 사회에서 필요한 말인데 네. 참 이루기가 힘든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끝없이 비교하면 끝없이 불행해져요. 비교의 대상은 남이 아니고 자기여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어제 나보다 내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 오늘의 나보다 내일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발전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PD님보다 작가님보다 더 이뻐야 되고 더 젊어져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항상 또 다른 상태가 나타나거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조그맣고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 나라에서 인력이 양성돼서 사실은 지금처럼 잘 사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팍팍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PD님, 작가님, 부모님 세대들은 더더욱이 그랬어요. 땅 하면 달리기 해가지고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막 이런 쫓기듯이 살아왔죠.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퇴직해가지고 시간이 많아졌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하고 놀 줄 몰라가지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 즐길 줄도 알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니네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다른데 그 옛날 후진국 마인드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충고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줘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살던 세대하고 우리 살던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윗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게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다. 젊은 세대 컨트롤하기 어렵다. 막 이러는데 컨트롤하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인간관계의 출발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그 얘기하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어를 제일 혼돈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르다, 틀렸다예요. 다르다인데 틀렸다는 용어로 대부분 써요. 그 생각이 다르다인데 생각이 틀리다. 틀린 거는 굉장히 그 용어의 어감이 다른 거거든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틀렸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이를 인정해 줄 줄 알고 그거를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인생의 3대 불행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 성공, 그 다음에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이게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얘기해요. 초기에 성공하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중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많고, 중년 상처, 내가 중년에 배우자를 잃으면 그거 같이 이제 힘든 상황이 없는 거고, 노년에 내가 돈이 없고 힘들다. 노년 빈곤. 노년에 기본적으로 내가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후배들한테 너희들 퇴직하기 전까지 두 가지는 꼭 해놓고 나와야 된다. 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지 않게 건강을 가지고 나와라. 두 가지를 해놓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노후에 시간이 많지만 그 시간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경제적 자유가 확보 안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년에도 내가 취미 활동을 하건 뭐 배움을 하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생계형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삶이죠. 사람이 일 없이 사는 것도 불행한 거지만 그 일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의미가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었을 땐 다르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내가 가족 부양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은퇴 후에도 돈에다 비중을 두면 그건 굉장히 힘들죠. 은퇴 이후에는 그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 젊었을 때부터 주어진 경로를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적성에 맞고 재능에 맞고 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내가 특기화해가지고 처음에 제너럴리스트로 출발해서 스페셜리스트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후배들 만나면 1년 1기를 얘기해요. 1년에 하나씩만 니네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보통 이상의 실력을 키워라. 이거는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내가 놀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10년을 그렇게 했다 쳐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게 10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신이 있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우리 저 기독교에서 11조 있잖아요. 11조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11조가 자기에 대한 투자를, 소득의 10분의 1을 자기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기업에서도 R&D 비용 그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기업의 미래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거든요. 자기에 대한 급여의 10분의 1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인생의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퇴직 이후 분들도 해당될 수 있지만 젊은 세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건처, 재우, 사라는 게 있어요. 건강. 그 다음에 처는 좁게는 배우자인데 넓게는 가족관계. 재는 재산, 돈. 우, 친구. 사, 일. 여기서 일은 내가 돈 버는 일만이 아니고 내가 시간을 활용할 때 할 수 있는 거. 돈 버는 생계활동도 있을 수 있고 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고 배움활동도 있고 취미활동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표로 두고 관리해 나가면 굉장히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를 목표로 두고 사는 것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